1985년 10월 12일 토요일 아침 서울 한성상사 산악회 소속 7명의 등반대가 설악산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시계는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리더인 박철수는 35살의 베테랑 등반가였습니다. 그는 28살부터 산을 탔고 히말라야 트레킹 경험도 있는 실력자였죠. 나머지 6명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들이었어요.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는 이정호가 27살로 가장 어렸습니다. 배낭을 메고 장비를 점검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번 목표는 공룡 능선 완전 종주였습니다. 첫날 5시간 등반 후 능선 중간 지점에서 1박 둘째 날 오전에 하산하는 일정이었죠.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선선한 가을 바람이 등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기상청 예보에서도 이틀간 맑음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브리핑을 했어요. 무전기 교신 시간은 2시간마다, 비상시에는 즉시 본부에 연락할 것, 체력이 딸리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말할 것. 기본적인 산행 수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드디어 그들은 등산로 입구에 발을 내디뎠어요. 입구의 낡은 방명록에는 7명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공식 기록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초반 등반은 순조로웠어요. 완만한 경사를 따라 오르며 팀원들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설악산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 사이로 맑은 계곡물 소리가 청명하게 들려왔어요. 정오쯤 되자 경사가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팀원들에게 이 정도는 어려운 코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적당한 난이도였죠. 오후 2시 그들은 첫 번째 중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30분 빠른 진행이었어요. 오후 2시 30분 박철수는 예정대로 본부에 전기 무전을 넣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성 1팀 현재 위치 확인.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팀원 모두 컨디션 양호하고요. 날씨도 좋습니다. 본부에서는 확인했다는 짧은 응답이 돌아왔어요. 다음 교신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무전기를 배낭에 넣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두를 걷던 김동욱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는 지도를 꺼내 주변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형, 뭔가 이상한데요. 이 바위 지형이 지도에 없어요. 박철수가 다가가 함께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가야 할 경로는 완만한 능선이었는데 눈앞에는 예상치 못한 바위 지대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 코스를 다녀온 선배에게 들은 설명과도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길을 잘못 든 건 아닌데. 박철수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다시 확인했어요. 방향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형은 분명 달랐죠.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형, 안개가 끼는 것 같은데요.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희뿌연 안개가 계곡 아래에서부터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었는데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즉시 무전기를 꺼냈어요. 정기 교신 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랐지만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본부 한성 1팀입니다. 현재 상황 변화 있습니다. 지형이 지도와 일치하지 않고 갑자기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현재 위치를 물었어요. 하지만 박철수도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지형이 지도와 맞지 않았으니까요.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이미 30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팀원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오후 4시 7분 박철수는 다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습니다. 5m 앞도 보이지 않아요. 일단 이 자리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본부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주변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무전기에서 이상한 잡음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오전 7시 하산 예정 시각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자 본부에서는 즉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구조대와 속초경찰서 산악구조대가 출동했어요. 총 5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첫날 수색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공룡 능선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7명의 등반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수색을 계속했지만 어둠 속에서 찾기는 더욱 어려웠죠. 다음날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능선 중턱의 평평한 바위 지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배낭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위 위에는 배낭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지퍼는 모두 잠겨 있었고 배낭을 열어보니 안에는 식량과 물, 여벌옷, 심지어 카메라와 지도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구조대장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조난 상황에서 식량과 물을 두고 갈 리가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배낭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m쯤 떨어진 곳에서는 더 기묘한 것이 발견됐어요. 등산화 4켤레가 바위 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끈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급하게 벗어던진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왜 신발을 벗어놓고 간 거지? 구조대원들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산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가을산의 날씨는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맨발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가장 이상한 것은 발자국이었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등산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7사람의 발자국이 일렬로 이어지다가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사방을 살폈어요. 절벽이 있는지 미끄러운 경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평평한 바위 지대였어요. 발자국이 끊긴 지점에서 사방 10m 안에는 추락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낙석 흔적도 없었고 무너진 지형도 없었어요. 마치 7명이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색견 2마리가 투입됐습니다. 개들은 배낭의 냄새를 맡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발자국이 끊긴 지점까지는 순조롭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개들이 갑자기 짖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조련사가 아무리 달래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수색이 계속됐지만 7명의 등반대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한 구도 나오지 않았어요. 구조대는 점점 지쳐갔고 희망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경찰은 배낭에서 발견된 카메라에 주목했어요. 후지 필름 카메라였는데 안에 필름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필름을 빼내 현상소로 보냈죠. 이틀 후 현상된 사진 24장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서 수사관들과 구조대원들이 모여 사진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처음 20장은 평범한 등반 기록 사진이었습니다. 출발 전 단체 사진, 등산로를 오르는 모습, 중간 지점에서 쉬면서 찍은 사진들. 모두 밝게 웃고 있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어요. 23번째 사진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오후 3시 47분에 촬영된 능선 위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7명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뒤쪽 배경에 뭔가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한 수사관이 사진을 확대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팀원들 뒤쪽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어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나무 그림자 같기도 했습니다. 아직 안개가 끼기 전인데 배경이 뿌였네요. 사진 전문가를 불러 분석을 의뢰했어요. 전문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묻었거나 광학 현상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24번째, 오후 4시 2분에 촬영된 사진이었어요. 화면 전체가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섞여 있었고 나뭇가지와 바위가 엉망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의 절반 이상을 하얀 무언가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안개처럼 보이기도 했고 빛이 번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급하게 찍은 건가요? 아니면 카메라를 떨어뜨린 걸까요? 수사관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카메라는 배낭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사진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째 수색이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친 구조대원들은 밤마다 인근 마을회관에서 잠을 청했어요. 20여 명이 좁은 방에 모여 자는 것이 불편했지만 산에서 야영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막걸리 몇 병을 들고 회관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죠. 그는 구조대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공룡 능선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피곤한 얼굴로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긴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이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간 사람 셋이 사라진 적이 있었대요. 그날따라 안개가 갑자기 끼었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닷새 동안 산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30km나 떨어진 계곡에서 세 사람이 발견됐대요. 모두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다행히 깨어나긴 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안개 속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장소도 설명이 안 됐대요. 구조대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혹시 저체온증 때문에 헛것을 본 거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 세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였는데 피난 가던 사람들 중 몇 명이 공룡능선 근처에서 사라졌다가 며칠 뒤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구조대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안개 끼는 날엔 절대 능선에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오후 서너 시쯤 갑자기 안개가 끼면 위험하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할 시간이라고 선조들이 말씀하셨어요. 한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안개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다만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 안개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는다고 하더군요. 나침반도 소용없고 시간도 이상하게 흐른다고. 결국 수색은 열흘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7명은 조난 추정 사망으로 처리됐어요. 시신 없는 장례식이 차례로 치러졌고 유가족들은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5년 9월이 되었어요. 등산 유튜버 김민주는 설악산 콘텐츠를 촬영하기 위해 공룡 능선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능선에 얽힌 실종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출입금지 구역은 피하면서 촬영하던 중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바위에 앉았다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절벽 아래 바위 틈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 확인해보니 금속 배지였어요. 흙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지만 닦아보니 한성상사 산악회 1985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사건의 유품이었습니다.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비닐에 쌓인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을 견딘 메모였습니다. 종이는 너덜너덜했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안개가 너무 짙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철수 형이 먼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이곳은 아니다. 돌아갈 수가. 그 뒤로는 물에 젖어 번져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닷새 후 경찰 과학수사대에서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모의 필적과 종이에 묻은 미세한 피부 세포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 중 막내였던 이정호의 것으로 확인됐어요. 60대가 된 이정호의 형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동생의 메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만에 찾은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발견 위치였어요. 당시 구조대가 집중 수색한 지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20여 명이 열흘간 수색했는데 놓쳤을까요?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구조대원들도 대부분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10월 12일 사건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룡 능선 입구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사랑했고 산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60대가 된 유가족들이 추모비 앞에 모였어요. 꽃을 놓고 술을 따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박철수의 동생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형, 거기선 편안하죠? 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능선을 타고 불어왔어요. 국립공원은 해당 구간을 영구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등산객들은 호기심에 그곳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맑은 날에도 그곳에만 안개가 낀다고.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누군가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민주는 그날 이후로 공룡 능선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채널에 짧은 글 하나를 남겼어요. 어떤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산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우리는 그저 조심스럽게 지나갈 뿐입니다. 2025년 10월의 설악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등산객들의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공룡 능선만큼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능선을 타고 흐를 뿐이었어요. 7명의 이름은 추모비에 새겨진 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설악산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